자,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이에요. 자, 그랬을 때 생태계라고 하는 게, 자, 이제 뭔지를 보기 위해서, 자, 이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게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생물이 다른 생물,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물이 다른 생물과 또는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를 우리는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생태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그냥 쭉 써본다면, 자, 생태계 종류는 이런 것이 있죠. 자, 바다라고 하는 생태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강이라는 생태계하고 바다의 생태계는 서로 다르죠. 네. 그리고 자, 숲이라고 하는 생태계, 초원이라고 하는 생태계, 그 다음에 사막이라고 하는 생태계, 이런 것들이 모두 생태계야.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생태계는 굉장히 많죠. 어디는 네. 늪지, 그치? 이런 네. 것도 다 생태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본다면, 자, 첫 번째, 생산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산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스스로 양분을 합성해내는 생물이야. 그게 뭐냐면, 자, 광합성으로 스스로 양분을 생성하는 생물을 우리는 생산자라고 불러. 자, 일반적으로 생산자는 누구에 해당되겠니? 식물에 해당되겠지? 네. 식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생물을 섭취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을 모두 우리는 소비자라고 불러. 자, 소비자의 경우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죠. 자, 어떤 게 있냐면 풀을 먹고 사는 1차 소비자라고 불러. 그리고 얘네를 잡아먹는 2차 소비자, 뭐 쭉 3차 소비자,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 뭐 등등으로 나오는데 대부분이 동물이죠. 네. 이런 것들이 소비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분해자가 있어요. 자, 분해자라고 하는 건 뭐가 분해자냐면, 자, 생물 사체나 죽은 시체죠. 쉽게 얘기하면은. 또는 배설물 등을 분해하는 생물들, 이런 것들이 분해자인데, 자, 세균 같은 것들도 분해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버섯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분해자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네. 자,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성 요소 중에, 자, 생물적 요소라고 불러요. 이거 요게 제목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요 사이에 이거는 동그라미 치고 자, 생물적 요소에는 자, 선생님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라고 끝에다가 생물이라고 얘기했지? 네. 이런 것들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소라고 불러요. 이해됐니? 네. 또는 생물적 요인, 생물적 요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생물적 요인이 있어요. 자, 비생물적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물, 그 다음에 온도, 햇빛, 토양, 공기 등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이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인하고 비생물적 요인 간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어요. 생물적 요인 간에 또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간에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라고 부르면 돼. 그랬을 때, 자, 이거 한번 볼까? 비생물적 요인이 있는데, 자, 여기는 생물적 요인이 있어요. 자, 생물적 요인에는 뭐가 있냐면 생산자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도 있고, 분해자도 있죠? 네. 자, 얘네들 간에는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자, 비생물적 요인에는 공기, 온도, 물, 토양, 햇빛 이런 등등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잘 봐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작용이라고.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가 있을까? 어, 자, 우리 잎이 넓은 식물들, 나무들 있지? 네. 자, 온도가 낮아지면 걔네들은 어떻게 되지? 어,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가 죽겠죠? 낮아지면 낙엽을 광합성. 떨어뜨리잖아. 그치? 네. 잎이 떨어진단 말이야. 단풍이 들고 그러다가 잎이 떨어져. 그게 온도가 생물에 영향을 준 거니까 작용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네. 자, 그리고 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비생물적 요인이 영향을 받는 것을 이거를 반작용이라고 불러요. 어떤 것이 있냐면 식물의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광합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산소가 대기 중으로 공급이 되지. 네. 그래. 그러면은 대기의 산소 농도가 증가할 거 아니야. 광합성이 활발해지면서. 이렇게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반작용이라 한다. 알겠죠? 네. 네, 이게 바로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이에요. 그러면 생물은 우리가 쭉 앞에서 배웠듯이 자,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해 오죠? 네. 그래, 그러면 생물이 환경에 어떤 형태로 적용했는지 얘들을 한번 살펴보잔 말이야. 그래서 자, 환경과 생물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빛과 생물을 한번 보자. 지금 빛과 생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생물이 빛에 적응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자, 우선 빛의 세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나무도 키가 큰 나무들은 어떠니? 위에 달려있는 이파리 도 있고 밑에 달려있는 이파리도 있지. 네. 그랬을 때 위에 있는 잎들은 태양빛을 많이 받죠. 네. 그런데 아래에 있는 거는 음지식물이라 그래서 나무의 밑에 있는 식물들도 있을 거 아니야. 키가 작은 식물들. 그치? 네. 그래서 걔네들은 태양빛을 적게 받아. 그런 생물들의 잎의 조직을 보잖아. 자, 빛을 강하게 받는 식물의 잎은 두꺼워요. 그 다음에 빛의 세기가 약한 곳의 식물의 잎은 더 얇단 말이야. 이해돼? 네. 이런 것들이 빛의 세기에 적응하는 식물의 이 환경 적응이지.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빛의 파장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자, 빛의 색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빛의 색에 영향을 받는 놈들이 있어. 자, 우리가 백색광이라고 하는 햇빛은 있지. 모든 색이 다 섞여 있는 빛이라고 생각하면 돼.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것들이. 자, 빛의 파장이 달라지면 빛의 색이 달라져요. 자, 그리고 빛은 있지 물속으로 들어갈 때 깊이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빛의 색이 다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빛의 색마다 물속으로 깊게 도달하는 깊이가 모두 달라요. 자, 그래서 해조류라고 하는 게 있거든. 자, 해조류는 미역이나 김이나 이런 것들. 자, 바닷속에서 사는 생물들 있지. 자, 이런 걸 해조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해조류는 얕은 바다에서는 녹조류라고 해서 녹색 식물이 자라요. 쉽게 얘기하면 광합성을 할 때 이 녹색의 빛을 띠는 것들. 그 다음에 중간 깊이에서는 갈색을 띠는 갈조류라고 부르고, 자, 깊은 바다에서는 홍조류라고 해서 붉은색의 색소를 띠는 이 생물들이 자란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빛의 파장에 따라 적응하게 되는 거야.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일조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낮의 길이, 즉 태양이 떠 있는 시간,
이거를 일조 시간이라고 불러. 그래서 장일식물이라는 게 있어. 장일식물은 낮이 밤보다 길 때 개화한다라고 불러요. 개화라고 하는 건 꽃이 핀다 이런 얘기거든. 그리고 단일식물이 있어. 단일식물은 밤이 낮보다 길 때 개화를 해요. 그러니까 단일식물은 이제 절대로 낮이 길 때는 꽃이 안 펴. 그래서 계절에 따라 피는 꽃이 다 다르지. 네. 그게 일조 시간에 적응한 생물들이야. 그래서 자,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어때? 밤이 더 길어질 때 코스모스 피거든. 이런 네. 것들은 단일 식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지? 네. 네, 이게 빛의 생물이 적응한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온도와 생물이 있어요. 자, 온도와 생물에서 자, 첫 번째, 자, 동물이 온도에 적응하는 사실들에는 이런 것이 있어. 자, 북극여우. 자, 북극여우는 있지. 귀가 작고 몸집이 크고요. 그 다음에 털이 길고 많아요. 자, 그래서 북극여우는 열의 방출을 어떻게 해야 되니? 줄이죠. 줄이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온도에 적응한 동물이야. 그리고 사막여우는 어때? 덥지? 네. 그래서 귀가 크고 몸이 작고 털이 짧아요. 음, 그래서 열의 방출을 늘리려고 하겠지. 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온도에 적응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철새들. 계절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온도가 점점점 추워지네. 그럼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동하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동물이 온도에 적응한 거라고 할 수 있고, 자, 식물이 온도에 적응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자, 툰드라라고 하는 추운 지방에 식물은 있지. 자, 아주 고운 솜 같은 털이 있어요. 몸을 보온하는 거야. 음, 이런 것들이 바로 또 온도에 적응한 거라고 할 수 있겠지. 네. 맞니? 네. 자, 그리고 대부분의 나무는 침엽수 같은 건 아니죠. 바늘 모양의 잎을 가진 거 말고. 자, 나무는 기온이 낮아지면 잎을 떨구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식물도 온도에 적응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물과 생물 또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자, 물과 생물에서
자, 동물이 물에 적응한 거는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것들이야. 곤충류는 키틴질이라는 딱딱한 껍데기 같은 것들이 있지, 곤충에는. 네. 그래, 이런 키틴질로 몸을 감싸 증발을 막아요. 자, 이런 것들이 몸에 있는 수분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또 뭐가 있을까? 파충류는 비늘로 몸을 감싸고 있죠? 네. 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비늘로 몸을 감싸서 역시 몸 안에 수분이 증발을 막아주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 이런 게 물과 생물의 이 적응이지. 그 다음에 또 식물의 경우, 자, 사막 선인장은 어떠니? 가시? 잎이 변해서 가시가 된 거예요. 자, 잎이 있으면은, 자, 잎을 통해서 물이 자꾸 빠져나간단 말이야. 증산작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잎이 변해서 뾰족한 가시처럼 만들어진 거. 이런 게 물에 적응을 한 거지. 그 다음에 물에서 사는 연 있죠, 연. 네. 자, 이 연꽃 피는 거 봤잖아. 물속에서 피지. 네. 자, 주변에 물이 많은데 뿌리라고 하는 거는 물과 양분을 흡수하려고 하는 이 기관이란 말이야. 그런데 주변에 물이 많으니까 물을 흡수하려는 뿌리 조직이 많이 발달할까?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얘네는 이제 물, 물 위에 이렇게 연잎이나 이런 것들이 떠 있지. 네. 그래서 공기가 더 중요해. 떠 있을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연근이라 그래서 보면 이렇게 구멍 뚫린 것들 혹시 반찬으로 먹어본 적 있냐? 네. 이게 연근, 원래 연 줄기인데 저렇게 구멍들이 있어 오히려. 그래서 이곳에 공기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물과 생물의 적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양과 생물. 자, 동물의 경우는 그냥 생물이라고 하자. 생물 있으니까. 지렁이 또는 두더지. 자, 얘네들은 자, 지렁이나 두더지 같은 것들은 있지. 땅속에서 구멍을 파고 다니지. 네. 구멍을 파놔야 공기가 부족한 것들을 충분히 공기가 그 땅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서 호흡할 수 있게. 그리고 자, 두더지는 어때? 땅속에서 사니까 빛을 못 보잖아. 네. 그래서 눈이 발달돼 있지가 않아. 오히려 후각이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토양 깊이에 따라 분포하는 세균 종류가 또 달라요. 이해되니? 네.
이런 것들이 토양에 생물이 적응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공기와 생물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자. 자, 고산지대에 사는 자, 고산지대는 산소가 충분히 있어? 아니면 부족해? 부족해요. 부족하지?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혈액 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수가 더 많아요. 고산지대에 사는 생물은 그리고 동물이나 사람들은 적혈구의 수가 더 많아서 산소를 운반을 많이 해주려고 적응을 하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네. 그리고 또, 자, 식물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죠. 네. 자, 이런 것도 역시 생물이 공기와 적응한 현상들이다. 그 다음에 나무들도 있지. 어때? 그 자기 주변에 보호하는 물질들을 분비해요. 그러다 보면 그 주변 공기의 성분들이 바뀔 수도 있지. 네. 그리고 광합성하면서 산소를 또 공기 중으로 내보내기도 하잖아. 자, 이런 것들이 다 공기에 적응한 생물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도 어려운 건 없죠? 네.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또 쭉 넘어가 보자. 생태계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생태계로 들어가 볼 거야. 자, 우리 생태계 종류는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 자, 생태계 구성 요소는 생물적 요인에는 생산자, 소비자, 그 다음에 분해자. 비생물적 요인에는 햇빛, 온도, 물, 토양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생물적 요인인데, 자, 생태계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생태계에서의 먹이 관계를 한번 볼까? 자, 먹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먹고 먹히는 관계예요. 이거를 우리는 생태계의 먹이 관계라고 부르는데, 자,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어. 자,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거는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것. 자, 그랬을 때 생산자를 1차 소비자가 먹고 2차 소비자가 먹고, 자, 이렇게 쭉 진행해서 최종 소비자 이런 형태로 사슬 모양으로 쭉 나타낸 거를 먹이 사슬이라 불러. 자, 생산자에는 뭐가 있는지 보자. 풀이라고 보자. 풀. 풀을 메뚜기가 먹고 살죠. 네. 자,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고 산다고 보자. 개구리를 뱀이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자, 독수리가 뱀을 잡아먹는다라고 보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것을 먹이 사슬이라고 불러요. 됐니? 네. 네, 그 다음에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먹이 사슬이 그물처럼 엮인 관계를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은 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나비, 거미, 그 다음에 새. 자, 거기에 보면은 수리부엉이 이렇게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송충이. 자, 송충이를 누가 잡아먹었냐면 뭐 지네가 잡아먹었는데, 자, 송충이는 거미한테도 잡혀먹죠. 네. 새한테도 잡혀먹어. 네. 자, 지네가 있고 이 지네를 잡아먹는 거는 또 새. 그 다음에 자, 지네를 잡아먹는 족제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풀을 먹는 토끼. 자, 토끼를 누가 잡아먹어? 족제비가 잡아먹고 수리부엉이가 잡아먹고. 맞니? 네. 송충이를 도마뱀이 잡아먹고, 도마뱀은 또 뱀이 잡아먹고, 뱀을 족제비, 수리부엉이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자,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얽힌 것을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은,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통해서, 자,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자, 각 단계에서 있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자, 각 영양 단계에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남는 에너지가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가요. 그러면 윤호야, 그러면 총 에너지 양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될까? 총 주는 에너지 양은 각 단계에서 소모된 다음에 올라가는 거잖아. 네. 그 다음 단계에서도 소모된 에너지 빼고 나머지가 올라가. 네. 그래서 총 에너지 양은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게 돼요. 자, 이게 바로 생태계 내에서의 에너지 흐름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니? 네. 자, 그렇다면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체수, 생물의 양, 그 다음에 총 에너지 양은 상위 영향 단계로 이동할수록 감소하여 마치 피라미드 형태의 모양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라미드는 이렇게 상위로 올라갈수록 어때? 점점점 좁아지지. 줄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생산자, 이거를 1차 소비자, 이거를 최종 소비자라고 하자. 자, 이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자, 개체수, 그 다음에 생물의 양, 그 다음에 총에너지. 이 세 가지는 이와 같이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처럼 나타나더라. 이거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불러요. 됐니? 네. 자, 그래. 그러면 이제 생태계 평형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 자, 생태계 평형. 자, 이 생태계 평형은 먹이사슬을 통해서 평형이 유지가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생태계 평형은 먹이 그물이 굉장히 다양할수록 복잡할수록 자,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보니까 한 생물이 없어져도 어때? 다른 생물이 먹이로 작용할 수 있겠지. 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생태계 평형이 일어나. 자, 생태계 평형이 일어나는 원리가 거기 나와 있니? 네. 자, 원리 하나 봐봐.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책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할 테니까 봐. 자, 여기가 생산자, 1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1차 소비자가 급감하면은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봐봐. 1차 소비자가 급감하면 생산자를 먹고 사는 1차가 없어졌어. 그러면은 생산자는 급증하니? 급감하면 왜냐면 나를 네네. 먹는 애들이 없어졌으니까. 네네. 근데 1차 소비자가 줄어들면 1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최종 소비자는 또 어떻게 돼? 줄어요. 그래요. 최종 소비자는 급감을 해. 자, 거기에서 자, 그 두 번째 그림은 거기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1차 소비자가 급증한 걸로 나왔지. 네. 그래, 그런 형태에서 1차 소비자가 급증하면은 먹이가 급격히 없어지지. 네. 그래서 생산자가 줄어들었지.
네. 그리고 1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최종 소비자는 굉장히 늘어났지. 네. 그렇게 됐어. 그런데 봐봐. 생산자의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생산자를 먹고 사는 1차 소비자 개체가 갑자기 또 어때? 갑자기. 감소해야지. 먹이가 없어졌잖아. 아, 네. 그러면 또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는 어때? 어, 먹이가 1차가 없어졌으면 되니까, 얘네들도 감소하겠지. 네. 그래서 거기 봐봐. 자, 네 번째 그림 보니까 어떠니? 생산자가 감소하니까 그 위에 단계가 감소했지. 네. 그리고 맨 위에도 어때? 다섯 번째 그림 보니까 다섯 번째. 감소했죠. 네. 그 다음에 어때? 1차 소비자가 감소했으면은 이제 생산자가 늘어나지. 네. 그러면서 다시 생태계 평형이 일어나죠. 네. 이렇게 먹고 먹히는 과정을 통해서 생태계는 평형을 이룬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뒷장 한번 봐봐. 306페이지에. 자, 거기 보면은 어떤 공원이 있니? 카이바브 공원이라는 곳이 있지. 네. 자, 카이바브 공원에는 사슴들이 살았어요. 근데 사슴들이 늑대에 굉장히 많이 잡혀먹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냐면 늑대를 사냥할 수 있게 허락을 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늑대를 엄청나게 어때? 잡아버리겠지. 네. 그러면 늑대가 줄어들면은 사슴의 개체수가 어떻게 될까? 늑대가. 나를 잡아먹는 애들이 없어졌어. 그럼 늘겠죠. 그렇지. 사슴이 급격하게 늘어났어. 근데 이제 사슴이 급격하게 늘면은 뭐가 줄어들까? 생산자요. 그렇지. 사슴의 먹이, 생산자가 줄어들게 돼. 그러니까 생산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먹이가 없어지니까 어때? 사슴의 개체수도 급격하게 줄죠.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왔지. 네. 맞니? 네.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은 적당하게 먹이 사슬 관계를 통해서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간이 개입을 해서 어떤 하나를 망가뜨리게 되면 그 망가뜨린 거에 대한 반드시 영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사슴의 개체수가 순식간으로는 늘어나지만 그 이후에는 개체수가 오히려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잖아. 이해돼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생태계 평형은 먹이 사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됐지요? 네. 자, 그러면 환경이 변하면은 생태계도 변하겠지? 네. 네, 그래서 환경 변화와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환경 변화와 생태계. 자, 환경이 변하면 생태계도 변화하니? 네. 맞아요. 자, 그러면 환경이 변화하면 생태계 평형이 어때? 평형이 깨질 수 있죠. 네. 맞아. 자, 우리가 이런 거야.
어떤 곳이 풀이 많은 초원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초원의 생태계를 이제 우리가 도시로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 그 초원이었던 생태계는 다 파괴되는 거지. 네. 그래, 그렇게 파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생태계는 다시 복원이 안 돼. 그치?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생태계 평형에서 환경 변화와의 관계야. 그래서 두 번째. 자, 생태계 평형을 깨는 요인들이 있어요. 자, 생태계 평형을 깨는 요인에 자연적 요인이 있는데, 자, 자연적 요인에는 이런 거지. 뭐가 있냐면 화재, 산불 같은 거 나는 거야, 자연적으로. 또는, 자, 화산, 또는 지진.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도 있겠지. 네. 네, 이런 것들이 자연적 원인이고, 자, 인위적 원인도 있어요. 인위적 원인은 환경오염, 그 다음에 서식지의 파괴, 그 다음에 도시화, 과도한 개발, 벌목, 방목, 이런 것들. 알겠니? 네. 자, 이런 것들이 다 인위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네. 무분별한 벌목이 있고, 경작지 개발, 그 다음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 환경오염, 도시 집중의 산업화, 이런 거는 지금. 자, 그러면 자, 생태계 보존 노력은 뭐가 있을까? 자, 서식지를 보호해야죠. 네. 자,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지. 우리 여기는 절대 개발하지 마라고 하는 게 뭐니? 여기 절대. 자, 국립공원을 지정해요. 네. 그러면은 서식지도 보호할 수 있고 개발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 그리고 멸종위기 생물의 보호죠. 네. 뭐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는 것들이야. 맞니? 네. 자, 도로 건설 등으로 생태계에 그 균열이 생겼어. 그러면은 생물이 이동할 수 있는 생태 통로를 마련하라 그랬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생태계 보존 노력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자,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것들. 그리고 또 뭐 등등등 있겠지. 에너지 이런 것들이야. 개인적으로 보면은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겠죠. 네. 환경 오염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 아껴 쓰고, 그치? 이런 것들이 다 생태계 보존 노력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야. 됐니?